현재 극심한 산불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한국도 현재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은 국제적으로 산불 지원이 가장 훌륭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원이 끊긴 태국은 한국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산불에 대한 대책 능력이 없는 태국은 몇 주째 산불로 꼴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넬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학생이에요. 오늘은 제가 전공 수업에서 연구하고 있는 전 세계 산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매년 산불 시즌이 되면 온통 불바다가 됩니다. 창문을 열면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찌르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요. 최근에는 저희 가족이 사는 마을 근처까지 불이 번져서 2주 동안 대피 생활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더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요.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해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천 헥타르의 숲이 불타고 있죠. 지난해만 해도 캘리포니아에서 약 250만 에이커의 산림이 소실되었어요. 그건 서울 면적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 자연과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블랙서머라고 불리는 대형 산불로 인해 약 30명의 사망자와 3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코알라와 같은 고유종들이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기에 처했죠.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며칠째 이어지며 수천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어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과 기반시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고 있죠. 한국 정부는 산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 인력을 증원하고 특수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곳 중 하나는 태국이에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국가적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치앙라이 등 북부 주요 관광지들이 자욱한 연기에 뒤덮여 있고 태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수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으며 대기 오염 지수는 위험 수준을 크게 넘어섰어요. 태국 정부는 국제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산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건조한 날씨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요. 또한 강수 패턴의 변화로 인해 가뭄이 길어지면서 산림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죠. 오늘 세계 환경 문제와 해결책 강의에서 마이클 교수님은 특별히 산불에 대한 토론 시간을 마련하셨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벽면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의 산불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색 점들이 미국, 호주, 그리스, 태국, 한국 등 여러 나라에 촘촘히 찍혀 있었죠.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산불 문제와 각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제가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최근 산불과 관련된 국제 협력 사례를 조사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산불 지원 활동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산불 문제도 심각한데 타국의 산불 진화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관심을 보이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산불 지원 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여러 국가의 산불 진화에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해왔어요. 2020년 호주 대형 산불 당시에는 산불 진화 전문가팀과 함께 방화복, 소방장비 등 특수장비를 보냈고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때는 소방 헬기와 함께
첨단 진화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와 터키의 산불 때도 지원금과 구호 물자를 신속하게 전달했죠. 마이클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넬리의 설명처럼 한국은 산불 대응에 있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자국의 강원도 지역에서 반복되는 대형 산불을 통해 얻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 지원에 앞장서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산불 예측 시스템과 드론을 활용한 감시 체계인데 이 기술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있답니다. 한국소방청은 2019년부터 국제 산불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24시간 대기 상태로 해외 산불 발생 시 48시간 내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또한 한국은 최신 소방 헬기와 특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산불 진화에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2년 태국 북부 산불 때 한국의 지원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치앙마이 근처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서 소방 헬기 2대와 전문 인력을 파견해 주셨거든요. 덕분에 진화 속도가 훨씬 빨라졌죠. 한국은 특히 태국과 2018년에 산불 공동 대응 협약을 체결했어요. 이 협약에 따라 한국은 태국의 산불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과 장비를 제공했고 매년 태국 소방관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제 지원에 나서는 이유가 있나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은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어요. 한국 전쟁 이후 재건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의 지원을 받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국제 지원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중요시하고 있죠. 호주에서 온 에밀리가 의견을 더했습니다. 저희 호주도 한국의 지원에 매우 감사하고 있어요. 2020년 블랙 서머 당시 한국에서 보내준 지원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산불 진화 전문가들이 가져온 새로운 진화 기법은 우리 소방관들에게도 많은 배움을 주었어요. 마이클 교수님이 다시 화면을 넘기셨어요. 여기 보시는 것은 한국이 개발한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위성과 드론, 지상 감시망을 통합해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몽골과 러시아 극동 지역에까지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있죠. 그런데 교수님, 저는 궁금증을 또 하나 제기했어요. 한국처럼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적극적인 국제 산불 지원을 하고 있나요? 미국, 캐나다, 호주 등도 전통적으로 산불 지원에 적극적인 국가들이지만 최근 한국의 활동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기술적 혁신과 신속한 대응 시스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은 자국의 산불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데 적극적이죠. 마이클 교수님은 잠시 화면을 바꾸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현재 진행 중인 심각한 산불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태국의 상황인데요. 교수님이 화면을 전환하자 태국 북부 지역의 위성 사진이 나타났어요. 넓은 지역이 두꺼운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국에서는 끔찍한 산불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태국 북부 치앙마이주에서는 2주 이상 산불이 지속되며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실시간 대기 오염 지도가 나타났는데 태국 북부 지역 전체가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치앙다오와 옴코이 지역에서는 수천 가구가 이미 피해를 입었고 대기 오염은 방콕을 포함한 태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요. 현재 태국 77개 주 중 57개 주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위험 수준을 초과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게 심각한데 진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시내의 공기질 지수 AQI는 무려 500을 넘어서고 있어요. 건강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100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극도로 위험한 수준입니다. 화면에는 마스크를 쓴 태국 주민들의 모습과 자욱한 연기에 가려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들의 사진이 보였어요. 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극심한 건조함과 강한 바람이 겹치며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태국은 평소에도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인가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네. 태국 북부는 매년 건기인 2월에서 4월 사이에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규모와 강도가 예년보다 훨씬 심각해요. 이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이번에는 태국 병원에서 마스크를 쓴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치앙마이 병원들은 현재 호흡기 질환 환자로 넘쳐나고 있어요. 입원 환자 수가 평소보다 300% 증가했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이번 산불의 영향은 건강뿐만 아니라 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태국의 주요 관광 수입원인 북부 관광지들이 연기로 뒤덮이면서 예약 취소율이 70%를 넘어섰다고 해요. 저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태국 소방대원들이 밤낮 없이 산불과 싸우고 있지만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은 마을 주민들도 직접 물통을 들고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 주민들과 소방관들이 함께 산불을 진화하는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소식은 태국 정부가 국제적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특히 전에 산불 진화에 도움을 준 한국에도 공식 요청을 보냈어요. 클래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화면 속 끔찍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환경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번 산불은 태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산불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고 있지만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한국 정부는 태국의 지원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교실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도 너무 놀라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도 현재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국내 소방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님이 한국의 산불 상황을 보여주는 뉴스 화면으로 전환하셨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거부 결정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방콕과 치앙마이에서 한국인 관광객과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님, 그런 일이 있었다니 놀랍네요.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반항 감정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일부 태국 정치인들이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왜곡된 정보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더 큰 문제는 태국이 한국의 지원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은 태국의 산불 진화 장비와 전문 인력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이전까지 제공했습니다. 교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계속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러한 지원에 의존하면서도 자체적인 역량 강화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산불 감시 시스템과 장비의 유지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력 훈련 프로그램도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죠. 미국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태국은 왜 자국의 산불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건가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태국의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 문제가 장기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을 방해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외국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자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한국 외교부의 공식 성명서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 국내 산불 상황의 심각성을 주요 이유로 들었지만 외교가에서는 태국 내 한국인 안전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치앙마이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현지인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태국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인가요? 한국 정부는 현재로서는 태국과의 협력 관계를 재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국제재난 지원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한국은 그동안 재난 지원에 있어 매우 관대한 국가였습니다. 지난 5년간 국제재난 지원 규모가 GDP 대비 상위 10위 안에 들었죠. 특히 산불 대응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많은 나라들이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은 이번에 한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교수님은 태국 현지 뉴스 화면으로 전환하셨어요.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태국 매체들은 한국을 비난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어요. 특히 SNS에서는 반한 정서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런 갈등 상황이 안타까운 점은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태국 주민들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산불 진화 기술과 장비는 태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태국은 이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요? 태국 총리는 최근 협력을 강화한 국가에게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국만큼 전문적인 산불 진화 기술과 장비를 갖춘 국가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환경 문제와 국제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그것의 취약성도 보여줍니다.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는 글로벌 이슈이지만 결국 국가 간 관계와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모든 국가는 국제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시더니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어요. 태국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지원이 중단된 이후 태국은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북부의 최신 위성 사진이 나타났어요. 산불은 이전보다 훨씬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있었고 연기는 더 짙어 보였습니다. 태국은 한국이 과거에 제공했던 첨단 소방 헬기와 특수 진화 장비의 지원이 중단되자 산간 지역의 산불 진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교수님은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전역의 대기 오염 지수가 위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현재 태국 77개 주 중 60개 이상의 주에서 대기 오염 지수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학교와 공공기관은 모두 휴업 상태이며 공항도 일부 운영이 중단되었어요. 특히 북부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국제 산불 전문가 그룹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어요. 국제 산불 관리 협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원이 없는 태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KA-32 소방 헬기와 산불 진화 특수부대의 부재가 태국의 산불 대응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세계 산불 전문가들은 한국의 산불 대응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자국의 반복된 산불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산불 대응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죠.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국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태국 현지 TV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태국 주민들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화면에는 마스크를 쓴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패통탄 총리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큰 실수였어요. 한국은 항상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었는데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성의 인터뷰였어요. 중국과의 협력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마을은 벌써 2주째 연기로 뒤덮여 있고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 소방대원들이 왔을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또 다른 젊은 여성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끊고 한국과 다시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었지만 중국은 말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는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끄시고 다시 강의를 이어가셨어요. 태국 내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국과의협력 복원이 확산되고 있어요. 일부 시민단체들은 총리에게 공개 사과와 함께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한국 정부는 이런 태국 국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태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한국인 안전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교수님은 다시 태국 산불 현장의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산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을 지키기 위해 물통을 들고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이 끊기고 중국과의 협력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태국의 산불 피해는 역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만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수천 가구가 피해를 입었어요. 경제적 손실도 막대한데 관광산업은 거의 마비 상태이며 농업 생산량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마무리하셨어요. 이번 사례는 국제환경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정치적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환경 문제는 단순히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와 정치, 그리고 인간의 감정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환경 문제는 결국 국경을 초월한 인류 공통의 과제이고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환경 전문가로 성장한다면 국가 간 장벽을 넘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이렇게 태국의 산불 때문에 태국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산불 진화 능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게 됐고
한국의 지원이 끊기게 된 태국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동남아시아 농업 강국 태국이 현재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태국의 농업 발전은 자국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태국 국민들은 곡소리를 내고 있고 태국 총리는 충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UC 버클리 농업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레이첼입니다. 처음 이 학과에 지원할 때만 해도 단순히 경제학에 관심이 있어서 선택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계 식량 문제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오늘 들었던 세계 농업 발전과 국제 협력 수업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강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미켈 교수님이 강단에 서시며 말씀하셨어요. 세계에서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에 가장 많이 기여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제 옆자리의 마이클이 제일 먼저 손을 들었죠. 미국이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농업 수출국이잖아요. 흥미로운 대답이네요. 하지만 틀렸어요. 그 다음으로 엠마가 손을 들었죠. 네덜란드 아닐까요? 첨단 농업 기술로 유명하잖아요. 교수님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으셨어요. 네덜란드의 농업 기술은 정말 훌륭하죠.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따지면 이 나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때였어요. 앞쪽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혹시 한국이 아닐까요? 교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하면 삼성이나 현대, K-팝 정도만 떠올랐거든요. 한국은 코피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지도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2009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3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교수님은 칠판에 코피아라고 쓰시며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코피아는 코리아 프로그램 온 인터내셔널 어그리컬처의 약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서 각 국가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코피아의 실질적인 성과였어요. 아프리카의 7개국에서는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개발하고 재배 기술을 전수하여 식량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해요. 놀라운 점은 한국이 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발전 경험과 기술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고 있죠. 미니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농업 발전 과정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어요. 1970년대 우리나라는 통일벼 개발로 쌀 자급자족을 달성했고 기계화 농업을 통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죠. 당시 한국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지금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문제와 비슷해서 우리의 경험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은 매우 특별하죠.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도움으로 벼 재배 기술을 현대화했고 캄보디아에서는 채소 재배 기술을 도입해 농가 소득을 크게 높였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비슷한 기후와 토양 조건 덕분에 기술 이전이 더욱 효과적이었죠. 미니가 자신감 있게 덧붙였어요. 네, 맞아요. 코피아 센터들은 각 나라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가뭄에 강한 작물 품종을 개발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열대성 기후에 맞는 재배 기술을 연구하죠. 한국은 이런 과정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각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농업 환경과 문화적 특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얀마에서는 현지 농민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새벽 시간대에 교육을 진행하고 필리핀에서는 태풍이 잦은 기후를 고려한 내재해성 작물을 개발했죠. 이런 세심한 접근이 바로 한국의 농업 지원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불현듯 저는 이전에 들었던 수업이 떠올랐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실시한 마셜 플랜처럼 한국의 코피아도 세계 농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습입니다. 받은 도움을 다시 세계와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요? 강의실은 잠시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을 곱씹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코피아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교실을 둘러보시더니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코피아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지역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가 있는데요. 혹시 어느 나라일지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다시 한번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미얀마인가요? 최근 정치적 불안정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캄보디아요. 아직도 빈곤율이 높잖아요. 필리핀 아닐까요?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교수님은 모든 답변에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러다 창가에 앉아있던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죠. 인도네시아요? 최근 농업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모두 좋은 관점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태국입니다.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의자가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국 유학생 차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코피아의 지원을 받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협력은 태국 농업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죠. 특히 쌀과 카사바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고 농가 소득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프로젝터에는 태국의 농업 발전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우상향하던 그래프가 갑자기 급격히 꺾이는 모습이 선명했죠. 하지만 최근 2년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태국 내 반환 감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한국인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이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불편한 기색이 마음에 걸렸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혹시 태국에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죠. 그때 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태국에 있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최근 태국 내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 절도나 사기였는데 점점 폭력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했대요. 급기야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사건까지 발생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코피아도 결국 태국에서의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스크린에는 새로운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사진과 함께 최근 태국의 정책 변화가 표시되어 있었죠. 코피아를 비롯한 한국 기관들이 떠난 후 태국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지난달 중국과의 농업 협력 강화를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게 태국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음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통계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농작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 농가 소득은 평균 42% 하락했으며 식량 자급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특히 쌀과 카사바 생산량의 급감이 두드러졌죠. 차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그건 공정하지 않은 분석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실제 자료에서 나타난 데이터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거죠. 특히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는 코피아가 활동하던 시기와 그 이후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차이 씨,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현재 태국의 상황은 정치적 판단이 농업 발전을 저해한 안타까운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증된 협력 관계를 포기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저는 차이를 흘깃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분노감이 보였죠. 그녀는 이 상황을 버티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의 위기는 농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태국 방콕에서 중국인 관광객 연쇄 납치 사건 발생, 푸켓 리조트에서 중국인 실종, 치앙마이 야시장에서 중국인 관광객 대상 강도 사건 급증. 처음에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범죄가 이제는 중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던 태국 정부가 자국 내 중국인들의 안전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2024년 들어 태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대상 범죄 건수가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수치였죠. 특히 방콕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중국인 3명 연쇄 납치 사건은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정부는 태국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고 자국민들에게 태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렸죠.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 친구가 이번 봄 방학 때 태국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태국 여행주의보가 내려졌나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27개국이 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스크린에는 태국의 관광 수입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24년 3분기부터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더니 2024년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2%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죠. 태국의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입니다. 특히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만큼 최근의 사태는 태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때 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예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요. 교수님은 차이의 말을 부드럽게 끊으셨어요. 차이 씨, 데이터를 보시죠. 방금 보신 것처럼 범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조직적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푸켓의 한 리조트에서는 중국인 일가족이 납치된 후 거액의 몸값을 요구받는 사건도 있었죠.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통계들이 나타났어요. 관광객 감소로 인한 호텔업계의 위기, 여행 관련 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관광지 상권의 몰락, 모든 지표가 태국의 관광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 관광 전문가들은
태국이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저는 차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책상을 손톱으로 긁고 있었죠.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녀가 느끼는 좌절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경제 지표가 가득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태국의 경제적 타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광 산업의 붕괴부터 시작해 볼까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2023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62% 감소했고 관광 수입은 무려 71%나 급감했다고 해요. 태국의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국가 경제의 치명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콕, 푸켓, 치앙마이 같은 주요 관광 도시들의 타격이 심각하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변화 그래프가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고 카사바는 52%, 사탕수수는 38% 감소했습니다. 특히 쌀과 카사바는 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잭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교수님, 왜 이렇게 급격히 생산량이 감소한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코피아가 태국에서 철수한 후 태국은 중요한 기술적 지원을 잃었어요. 예를 들어 코피아는 태국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고수학 품종을 개발하고 첨단 관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리죠. 스크린에는 더 자세한 데이터들이 나타났어요. 농업 생산성 지표 2024년 기준. 단위 면적당 쌀 수확량 45% 감소. 농작물 병해충 피해율 167% 증가. 관계시설 효율성 38% 하락. 농가소득 평균 56% 감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쌀 품질의 하락입니다. 태국 쌀의 국제시장 가격이 톤당 평균 538달러에서 312달러로 급락했어요. 이는 품질 저하로 인한 것이죠. 제 옆자리의 사라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지? 교수님은 마치 그 말을 들으신 것처럼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현대 농업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코피아가 제공하던 스마트팜 시스템, 병해충 예방 프로그램, 기상 데이터 분석 등이 중단되면서 태국 농업은 사실상 10년 전으로 퇴보했다고 볼 수 있죠. 화면에는 태국 농가의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말라버린 논, 병해충에 감염된 카사바 밭, 버려진 농기계들,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농가 소득이 감소하니 새로운 설비 투자가 불가능해지고 이는 다시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죠. 국제시장에서 태국 농산물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었어요. 국제시장 점유율 변화 2024년 기준. 쌀 수출 세계 1위 4위로 하락. 카사바 수출 세계 1위 3위로 하락. 사탕수수 수출 세계 4위 8위로 하락. 과거 태국은 아시아의 곡창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보시죠. 특히 눈여겨볼 점은 동남아시아 내에서 태국의 위상 변화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2023년까지만 해도 태국은 동남아시아 농업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동남아시아 농업 경쟁력 순위 2024년 기준. 쌀 생산성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밀려 3위. 농업 기술 혁신 지수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4위. 농산물 수출액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3위. 스마트팜 보급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4위. 농가 소득 수준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5위. 특히 베트남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코피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베트남은 이제 많은 분야에서 태국을 앞서고 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베트남은 코피아와 협력하여 메콩강 델타 지역의 첨단 농업 단지를 조성했고 그 결과 쌀 생산성이 헥타르당 6.8톤까지 증가했어요. 반면 태국은 4.2톤에 그치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충격적인 뉴스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스크린에는 방콕 민주기념탑 앞에 모인 수만 명의 시위대 사진이 떴어요. 패통탄 정권 퇴진, 중국 의존 정책 중단하라, 농민을 살리라는 플래카드들이 눈에 들어왔죠. 태국의 정치적 혼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종사자들의 분노가 거세죠.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농가 부채율 평균 187% 증가. 농가 파산 신청 전년 대비 234% 증가. 청년 농업 종사자 이탈률 45% 증가. 농촌 지역 실업률 32% 증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정치적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중국 의존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제시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중국과의 협력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지원이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스크린에는 최근 태국 중국 농업 협력 프로젝트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중국식 하이브리드 쌀 도입 태국 기후에 부적합으로 실패. 스마트팜 전환 사업 기술 호환성 문제로 중단. 농업용 드론 도입 유지 보수 문제로 80% 방치. 관계시설 현대화 예산 문제로 계획 대비 15% 실행. 게다가 중국의 차관은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미 태국의 대중국 부채는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민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더했어요. 태국 친구한테 들었는데요. 시골에서는 패통탄이 태국을 중국에 팔아넘겼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특히 최근 방콕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는 약 50만 명이 참여했어요. 이는 2014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스크린에는 시위 현장의 생생한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농부들이 트랙터를 몰고 거리로 나온 모습, 청년들이 쌀 포대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 노인들이 농기구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 시위대의 주장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 즉각 퇴진, 중국 의존 농업 정책 전면 재검토, KOPIA 프로그램 재개를 위한 한국과의 관계 복원. 특히 농민들은 우리는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이는 검증되지 않은 중국의 농업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교실 뒤편에서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차이였죠. 그녀는 분노를 삼킨 채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태국 전역 77개 주 중 64개 주에서 반정부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이 주요 산업인 동북부 지역의 시위가 가장 격렬하죠. 이번 주에만 13개 지역에서 공공시설 점거 농성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충격적인 예측이 나와 있었어요.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6년까지 태국 농가의 35%가 파산할 것으로 예상됨. 저는 이 수업이 단순한 농업 경제 수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한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재 진행형 사례였죠.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한국가의 영향력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로만 측정되지 않아요. 한국은 자신들의 발전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성실히 나누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해왔습니다. 태국의 현재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국제협력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요. 벨이 울리고 수업이 끝났지만 아무도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모두가 오늘 배운 내용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농업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이렇게 깊은 통찰을 얻게 될 줄은 몰랐네요. 단순한 농작물 생산과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 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한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교실을 나서는 차이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워 보였지만 어딘가 결연한 기색이 느껴졌죠. 아마도 그녀는 오늘 수업을 통해 자국의 현실을 더 명확히 직시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제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진정한 국제협력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을 수 없다. 이렇게 한국이 세계적으로 농업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과거 한국이 못 살았을 시절을 생각하며 개발도상국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요. 또 이러한 도움의 고마움도 모르는 태국을 보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